관악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광장. 오늘은 제4강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네. 데이터로 보는 베트남의 문화, 삶의 만족도,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김용균 교수님 앞에 나와 계시고 또 우리 토론자로 안승희 선생님과 빈자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서지한 선생님이 이제 토론문도 열심히 쓰셨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 교육,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우리 선생님이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시고 하노이의 발전을 위해서 유학원을 차리러 하노이를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참석을 못하게 됐지만 제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강좌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정말 관악구청과 그리고 아시아너브라는 관악구에 함께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또 관악구의 자랑이죠. 서울대학교가 함께하고 있는 민간화기 함께하는 그런 열린 토론으로 관심을 두고 계시고요. 또 이 자리에 또 저희 관악구청에서 다양한 분들이 또 소개를 해주러 오시기로 했는데 잠시 후에 또 인사말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베트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은 사실 한강의 기적만큼이나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눈부신 경제 발전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 삶의 만족도가 나타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막상 발제문을 딱 열어봤더니 중국 문명권 국가 중에서 발전하지 못한 경제 발전에 미성공한 국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 발전 미성공 국가로 베트남이 이제 분류가 됐는지 그 내용들도 오늘 좀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님이시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또 베트남 센터장님이시고요. 최근까지 베트남 국립대학교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하신 김용균 교수님을 모시고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용균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아시아연구소 베트남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올 여름까지 그전 1년 동안 하노이에서 방문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복귀를 해서 이번 학기 다시 이제 서울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베트남을 이제 다니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하노이 방문학자 경험이 저로서는 또 아주 제 베트남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이었고, 직접 자주 다니는 것과 직접 1년 동안 사는 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의 폭과 깊이도 크게 차이가 나고, 또 이제 1년 동안 실제 살면서 이제 하노이에 저는 살았는데 하노이 사람들의 생활을 좀 깊숙이 그래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저한테는 되게 값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베트남을 잘 살펴보면 제가 필생의 어떤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어떤 단초를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을 통해서 이런 건데요. 뭐가 그러면 저의 이제 연구의 주제냐, 인생 퀘스천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동아시아의 발전의 수수께끼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앞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 이제 서구 사회가 있고 이제 서구 사회가 아닌 사회가 있는데, 비서구 사회 중에서 석유와 같은 중요한 자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 산업국가, 선진 사회가 된 이제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를 손꼽아 보면 사실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수준입니다. 놀랍게도 사실은 그런데요. 이제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비서구 사회로서 이미 이제 19세기 후반에 메이지 유신 단행하면서 이제 서구와 이제 어깨를 겨누는 수준으로 이제 선진국이 된 경우가 이제 일본이고, 그다음에 80년대 주로 7, 80년대 서구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렇게 영어로는 아시아의 타이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렀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4개국입니다. 이제 홍콩의 이제 지위는 이제 또 특별한 지위여서 대만도 이제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적 최근이죠. 2000년 이후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12,000불 수준이어서 세계은행, 월드뱅크 기준으로 이미 이제 사실 고소득 국가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데 10,000불 넘어서 한 15,000불 그 언저리에 소득을 달성한 이후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그 수준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보통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과연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했는데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나라들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짜 본격적인 선진국 산업사회가 될지는 이제 대내외적 도전들을, 심각한 도전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어쨌든 현재 스코어 중국까지는 이제 고소득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는 상당히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불가사의라고 표현했는데, 전 세계에 뭐 190개 국가가 있는데 서구 사회를 제외하고 한 160개 정도의 비서구 사회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소위 중국 문명권 혹은 한자 문화권, 뭐라고 표현하든 이 동북아시아의 젓가락을 쓰는 문화를 공유하고 실제로 한자를 주요한 문명의 원천으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대충 한 8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 160개 비서구 국가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확률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이 지리 혹은 문화 혹은 문명과 무관한, 관련 없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전제하면,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전 세계 160개 비서구 국가 중에서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한 나라가 6개인데 그 6개가 하필 모두 중국 문명권에 속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죠. 그 실제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0.000000001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확률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확인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6개 성공적으로 발전했는데 그 6개 모두 중국 문명권에 속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전제로 이제 삼았던 것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다. 즉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지리, 문화, 문명과 무관한 현상일 수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제 그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냐? 이 중국 문명권에 속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문화적 그 요소들이 경제 발전을 적어도 20세기 혹은 21세기 초반에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비밀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베트남이냐? 중국 문명권이 이제 이렇게 8개, 둘, 넷, 여섯, 8개죠. 8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앞서 중국까지, 중국도 이제 제가 뭐 잠정적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였지만 경제 발전에 이제 이미 성공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두 나라가 있는데 중국 문명권 중에 그게 이제 북한하고 베트남인 것이죠. 베트남이 이제 경제 발전에 아직 미성공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앞서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은 저소득 국가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소득 국가도 뭐 하위 저소득, 중위 저소득, 상위 저소득 또 세분할 수 있는데, 베트남은 어쨌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중위 저소득 국가, 뭐 이 정도, 중소득 국가,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한 뭐 10,000불이 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고소득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베트남은 언제쯤 될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궁금해하시고 예측을 뭐 다양하게 내놓는데, 아마 한 10년쯤 지나면 국민소득 10,000불 달성하고 나름 그래도 고소득 사회. 사실은 이제 베트남 정부가 혹은 베트남 공산당이 공언한 중장기 경제 발전의 목표가 있긴 있습니다. 2045년까지 대략 한 15,000불 정도 되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고소득 선진 사회가 되겠다. 이제 앞으로 한 20년 남짓 남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 6.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20여 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얼마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의구심을 표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10,000불을 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 한 10년 안에 10,000불을 달성할 것 같고,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사실 이제 필리핀은 예전에 제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일 텐데, 태국을 따라잡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미성공이라는 것이고요. 북한과 베트남이 이제 미성공, 그 기준에 경제 발전에 미성공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문화를 주로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드리지는 않을 거고, 다만 중국 문명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 발전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것은 이 두 케이스, 아직 성공하지 못한 두 케이스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북한이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아세모글루, 로빈슨 이런 분들이 이제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 이제 그분들이 쓴 유명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서장을 보면 처음 하시는 얘기가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의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문화 수천 년 동안 공유를 했었지만, 지금도 이제 상당 부분 그런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늘과 땅 차, 이제 격차가 큰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결국 이제 제도의 성격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성격의 제도를 갖추고 있느냐, 이 제도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한쪽에 있고 중국, 북한, 베트남이 다른 한쪽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얼마나 포용적인 경제제도,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아세모그루가 얘기하는 포용적이지 않은, 그게 이제 사실 그분들은 이제 착취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착취적 경제제도 혹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 단기간 어떤 성과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이 중장기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베트남도 이 제도의 개혁, 그러니까 더 포용적인 그다음에 포괄적인 방향으로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이 국가들이 경제 발전에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중국 문명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특히 이제 하노이에서 우리가 대도시 가치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이 하노이 사람들의 특징. 저는 이제 사실 베트남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가 이제 하노이에 국한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을 아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지만 이게 남북으로 워낙 긴 나라인데다가 이제 역사적인 경험도 그러하고 해서 사실은 하노이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문화와 저기 남쪽의 사이공, 호치민의 사람들 태도가 사실 같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제 전국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중국 문명권의 이제 일종의 한 가지 주요한 특징, 문화적 특징으로 이제 교육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다 알죠, 사실. 뭐, 교육에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열이 높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오랫동안 이제 과거제를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과거에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해서 성적만 좋으면 급제를 해서 고위 관료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제도입니다. 이제 명청 시대 한 500년 동안 진사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이 중국의 현재 그 250여 개의 우리로 치면 시군구에서 얼마나 많은 500년 명청 시대 동안 많은 그 진사 급제자를 배출했는지를 시군구별로 조사를 해서 현재 21세기 현재 그 시군구의 평균 학력 수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 진학하는지 그거를 조사했더니 설명이 아주 통계적으로 잘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00년 동안 진사 배출을 많이 한 시군구 사람들이 지금도 평균적으로 학력이 높더라. 뭐 이 내용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조사들을 다 했더니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예전에 그 과거 시험을 봤었던 그런 문화적 자산이 계속 이어져서 전승되어서 현재에도 부모가 이제 자식을 교육하는 혹은 부모가 자식 교육에 대해서 갖는 태도 등등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이고요. 저는 이제 이게 한국에도 적용되고 베트남에도 적어도 하노이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연구를 저희가 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교육이 이제 열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권의 성공적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열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그래프를 우연히 보고 저는 이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놀라운 그래프였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X축이 있죠. X축은 이게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을 다 모아놓은 그래프인데 X축은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소득 수준이죠. 국가의 소득 수준. Y축이 뭐냐? Y축은 초중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언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어,
그다음에 수학, 과학, 시험 성적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시험을 본 학생들의 쉽게 말하면 학업 성취 수준입니다. 학업 성취도 성적이죠. 그러면 이제 소득 수준과 이제 성취도, 학업 성적 수준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정의 방향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국가별로 이제 비교했을 때 학업 성취가 높은 경향이 있다. 뭐 이게 놀라운가? 이제 전혀 놀랍지 않죠. 상당히 당연한 결과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놀랍다라고 본 거는 이제 이건데요. 이게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올라가는데 우상향하죠. 이 패턴이. 근데 이제 가만 보면 같은 소득 구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에는 꽤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소득이 높은 국가들, 제일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세로로 딱 잘라봤을 때 어떤 나라는 소득이 같은데도 상당히 높고 성적이, 어떤 나라는 이렇게 소득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중간 소득 구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소득 구간을 잘라봐도 누구는 되게 높고 누구는 평균 정도고 누구는 낮고, 저소득 국가 쪽을 봐도 이제 편차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같은 소득 구간 내에서. 그러면 저기 그 소득 구간별로 평균보다 훨씬 상위의 성적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보이는데, 그죠? 위에 이제 줄로 그려진 이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베트남입니다. 소득 수준 순서대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는 그 소득 구간 중에 가장 높은 교육 성취를 보이고 있고요.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다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자기 소득 구간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정확하게 일의 오차도 없이 앞서 말씀드린 그 중국 문명권에 속하는 2, 4, 6, 7개 나라가 여기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서 북한이 아예 빠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 포함되어 있다면 제 생각에 제일 낮은 소득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내는 국가일 것이다라고 저는 99% 확신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현재 소득 수준은 다양하더라도 교육 성취 하나만큼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뭐 앞서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과거제라는 제도에 어떤 유산이 남아 있고 등등, 이 뭐 하여튼 문화적 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교육에 엄청난 많은 관심을 쏟고 자식 투자를 하고 이러고 있죠. 제가 이제 하노이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여기 좀 서울대지만 옛날에 이제 서울대 사람들이 뭐 조국에 가는 길을 묻고도 눈을 들어 뭐 어디를 보게 하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하노이 1년 살면서 보니 베트남에 가는 길을 묻고도 눈을 들어 하노이 쭝화를 보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쭝화라는 데가 이제 하노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약간 요새 서울의 약간 대치동 분위기? 그러니까 좀 명문 학교들, 여기는 중학교부터 시험 보고 들어가니까 좋은 학교들,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는데, 그 가장 유명한 하노이 암스테르담 고등학교도 이제 쭝화에 있고, 유명한 학교들도 있고, 이제 외국계 학교들도 이제 있고, 사설 학원들, 각종 이제 학원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중산층,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가구에서 가구 소득의 최소 30% 한 40%를 이 사교육, 자식 교육에 이제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뭐 너무 익숙한 그런 그 교육열,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좀 여러 뭐 부작용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전혀 그 못지않은 수준으로 교육열이 강한 곳이 이제 베트남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이 제도의 개혁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다면 여기 중국 문명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성공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게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화에 대한 여러 이제 국가가 세계에 여러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이제 오래되었고 대표적인 그 문화의 상위성 그것이 어떠한 차원들로 그리고 그 차원들의 조합으로 문화적 상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호프스테더의 문화 차원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개발된 발전을 해온 이론이어서 원래는 뭐 세계 차원부터 시작해서 차원이 자꾸 추가돼서 지금 6개 차원으로 국가 간 차이, 문화적 차이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파워 디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뭐 권위주의적이다 문화가 혹은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문화, 민주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쓰는 그 내용이고요.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뭐 이제 우리 개인을 우선시하느냐, 자기가 속한 집단을 우선시하느냐, 개인주의, 집단주의이고 MAS는 이제 과업 지향, 성취 지향성 이런 건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경쟁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지, 특히 그런 세속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지위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을 얼만큼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뭐 매몰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지, 혹은 그 반대는 약간 케어링하는 거, 우리 뭐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더 강한지, 그게 이제 한 가지 차원이고,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라고, 이게 이제 일본이 이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아주 높은 케이스로 이제 대표적인 사회인데, 소위 이게 매뉴얼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있을 수 있는 모든 컨틴전트한 상황들을 최대한 다 규정에 정해놔서 불확실한 상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다 규정과 매뉴얼에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매뉴얼에 규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당황하고 제대로 이제 적응과 대처를 못하고 이런 단점이 있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일본과 같은 사회고 문화적 특성이고, 다른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 좀 반대인데, 일본과 베트남을 그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제 베트남에 좀 살다 보면 그 교차로에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어서 이제 신호대기를 해서 이제 사거리나 교차로를 지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로터리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쭉 진입하고 나오고 이런 로터리 시스템으로 교차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신호등 대기 시스템이. 근데 베트남은 신호등도 많지만 교차로가 참 많아요. 뭐 당연히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1년 동안 살면서 오토바이 타고 하노이 시내 다니면서 살았는데, 교차로를 다니면 이게 도대체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 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그 로터리 시스템은 그게 그 교통법규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누가 먼저 진입하고 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되게 임시 변통적으로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입하고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무질서해 보였는데 그 안에 쓰여지지 않는 unwritten 룰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unwritten 룰 중에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텐데 약육 강식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차, 트럭 같은 큰 차가 우선권 있고 그 다음에는 버스, 그 다음에는 일반 자동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보행자가 제일 마지막. 그래서 사고가 혹시라도 나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우선권이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사회마다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식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어떤 사회는 모든 걸 룰로 정해놓고 하려고 하고, 어떤 사회는 그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적응력이나 임시 변통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LTO는 이제 장기 지향성, 단기 지향성과 관련된 건데 이건 사실은 원래 이 차원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차원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을 때 유교적 다이내미즘, 이렇게 이제 컨퓨전 다이내미즘이라고 불렀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동북아시아 중국 문명권 유교 사회를 문화를 보다 보니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발견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유교적 그 다이내믹스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앞서 얘기한 중국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이 차원에 있어서는 장기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전통이나 과거의 그 관습을 유지하고 답습하려는 경향보다는 미래와 이제 새로운 것에 오히려 준비하고 대비하고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indulgence restraint는 그러니까 현재의 소비를 얼마나 추구하느냐, 이렇게 아니면 현재의 소비를 절제하려고 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태도에 관련된 문화적 차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사회,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중국 문명권에 속하는 몇 개 사회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뭐 브라질 같은 나라도 있고, 저기 북부 유럽의 뭐 스웨덴, 필리핀 같은 사회도 있고, 제가 이제 그 두 나라를 굳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문화 차원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 혹은 동북아시아 사회와는 대단히 다르거든요. 이 6가지 차원이 뭐 어떤 차원에 있어서는 유사할 수는 있는데 6가지 차원을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한국 사회와 브라질 사회는 대단히 다른, 한국 사회와 스웨덴도 대단히 다른 사회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은 사실 대단히 유사하다. 상대적으로 대단히 유사하고, 그 코어 특징들, 문화의 여러 차원들을 이루는 코어 특징들 상당히 공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또 현재적인 어떤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저희가 세대가 바뀌면서 사회라는 게 바뀌고 때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따라서 이제 문화라는 것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꽤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현대사의 경험이 다른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이 꽤나 또 다른 문화 차원적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일본을 비교해 보면 사실 대단히 유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번째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조사에서는 특정 조사에서는 나왔는데 저는 이 특정 조사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의견은 이것은 잘못된 조사여서 한국, 일본은 이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일본의 문화 차원의 특성은 저는 이중 삼고 일저로 요약을 합니다. 이중은 권력거리와 이제 개인주의 성향에서 대략 중간 정도다. 다른 사회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중간 수준의 개인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3고는 이제 이 과업지향성, 그러니까 대단히 경쟁적이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 그다음에 장기지향성, 이 세 차원은 두 나라 한국과 일본 모두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쾌락 추구나 이제 절제 차원인데 쾌락 추구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경제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동북아시아 중국 문명권 사회로서 한국과 일본은 이중 삼국 일저라는 문화 차원의 조합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특정한 조합은 경제 발전에 따라서 경제 발전에 상당히 유리한 문화적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사회가 나타내고 있는 문화적 특성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조건을 갖추어야만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 발전을 성공한 한 가지 패스, 한 가지 유형, 문화적 유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일본은 이렇게 됐는데 중국과 베트남은 어떠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유사한데 조금 다르다. 그래서 뭐가 유사하냐? 권력거리, 개인주의, 장기지향성, 쾌락추구 이 점은 유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똑같다, 아주 일치한다는 아니지만 권력거리, 개인주의도 대체로 한 중간 수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지는 않고 장기지향성 상당히 높은 편이고 쾌락추구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서 과업지향성이 아직은 중국, 베트남이 좀 낮게 나오고요. 불확실성 회피 수준도 낮게 나오긴 합니다. 이게 중국보다는 베트남이 좀 더 차이가 납니다. 한국, 일본에 비해 더 낮습니다. 이런 성향이. 근데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미 달성하고 있는 경제 발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제 발전 단계가 아직은 국민소득으로 따지자면 한국의 몇 분의 1인가? 한국이 한 3만 4천 불, 베트남은 3,800불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PPP 이런 걸 따지면 한 6배, 7배, 한 7배 정도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7배 소득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경제 발전의 단계를 반영해서 문화적인 양상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의 미발전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미발전을 반영하는 문화적 양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나 중국이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더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달성한다면 한 세대 후에 베트남의 문화 차원은 앞으로 3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하면 지금의 한국이나 혹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지금보다 더 유사한 문화 차원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후반부는 저희 이제 대도시 가치조사에서 하노이 하노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노이 사람들의 생각, 가치를 보고 이분들의 이제 그 문화적 특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하노이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듯이 다른 중국 문명권에 속하는 국가의 이제 대도시들, 중국의 베이징,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 대만의 타이베이 이렇게 이제 같이 5개 도시를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하노이 사람들의 문화적 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삶의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측정 방식은 생략하고 실현 관계상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니까 이 5개 도시를 비교하니 베이징이 제일 높았는데 하노이도 이제 그가 크게 미치지 않을 정도로 높게 나왔고요. 서울이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도쿄와 타이베이도 좀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 삶의 만족도의 5개 나라의 차이를 그 5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으로 이제 설명을 해봤더니 뭐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더라. 그래서 이제 이후엔 제가 이제 삶의 만족도가 뭐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현재,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결론하고 이제 결국 유사한 건데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 향후 경제 발전 전망과 관련해서 일종의 좋지 않은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세계에서 그런 조사 많이 있어요. 세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장 행복한 나라 어디냐? 부탄이라고 하죠. 북한 말고 부탄. 근데 부탄이 이제 잘 살아서 그러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행복한 사회가 경제 발전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고 보면 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해석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하노이 사람들이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이 베트남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앞으로 더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한 가지, 그게 한 가지 해석. 또 다른 해석은 아직 그만큼 경제 발전 수준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족을 더 우선시 여기고 경쟁보다는 그래도 우리 따뜻하게 정 나누는 걸 더 중요시 여기고 뭐 이런 가치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덜 각박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그래서 이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러니까 덜 발전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양자 해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는 나중에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이제 능력주의를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하나는 능력주의, 보통 이제 백이나 뭐 다른 배경이나 이런 게 성공을 가져다 주면 안 되고, 능력, 실력,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능력주의가 바람직하다, 옳다, 정당하다라고 믿는 게 이제 능력주의 이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5개 도시를 비교했더니 대부분 높게 나왔는데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하노이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 조금 미미한 차이 중에서는.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이상이 옳다라는 믿음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또 다른 능력주의 차원이,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 사회가 그러면 능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냐,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따로 물어봤거든요. 그때 또 하노이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제 뭘 봤냐면 이상과 현실의 갭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적은 거죠. 어떤 사회는 능력주의가 옳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능력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믿음은 대단히 낮은 사회가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냐? 한국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게 갭입니다. 능력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그러니까 높은 나라가 그 괴리가 큰 거고요. 이상은 높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 괴리가 가장 낮은 곳이 하노이와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삶의 만족도를 설명해 보니 아주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믿는 사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거였죠. 대표적으로 서울이 그랬습니다. 하노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상도 높지만 현실이 그렇다라는 믿음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5개를 포함한 다른 우리가 조사했던 다른 그 국가들을 포함시켜서 봐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흥미롭게도 뉴델리, 인도의 뉴델리가 이제 그 갭이 가장 적은 사회였는데, 도시였는데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서울이 그 반대 극단의 케이스였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이제 개인적인 목표로,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제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가족이냐, 뭐 돈이냐, 뭐 이런 몇 가지를 물어봤더니 하노이 사람들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높게 나왔고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비중은 5개 도시 중에서 하노이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공에서 물어봤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같은 베트남이지만.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삶의 만족도가 이 돈을 중요시 여기느냐, 가족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과연 어떠한 패턴을 보일 것이냐. 그래서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고요.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일수록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물어봤을 때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이 있죠. 가족 가치, 자유, 행복, 환경, 민주주의, 공정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물어봤더니 제가 이 순서로 나열한 이유가 하노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사회적 가치가 딱 이 순서입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유, 행복, 환경, 민주주의, 공정 이런 순서로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한국 서울 사람들은 보니까 뭐 자유와 행복은 중요하고 뭐 민주주의도 중요한데 공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요. 요새 한국 사회에 중요한 그 화두, 사회적인 화두가 몇 년째 공정에 있다 보니 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회, 특히 이제 하노이는 공정 가치는 뭐 그렇게 우선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펴보니 사회적 가치로 가족을 높이 여기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공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뭐 나의 친구, 가족, 뭐 친척, 친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타인, 스트레인저, 모르는 남들, 그냥 불특정 다수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혹은 그 외지인이라고 하나요? 뭐 외국인을 포함해서 타인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게 참 이 대목에서는 저 별로 거의 할 말이 없어지는데 여기 하노이 사람들은 좋은 걸 다 갖고 있는지 이 조사에 뭐 체계적인 좀 오류가 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노이 사람들이 참 좋은 특성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또 보면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또 나오고요. 네, 평등, 이게 자기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평등 인식인데요. 이것도 하노이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평등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 그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득과 관련, 자기의 그 소득을 비춰봤을 때 내가 우리 사회에서 이 소득 분위가 뭐 0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위치가 어디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상위 소득층이라고 여기느냐, 중산층이라고 여기느냐, 하위 소득층이라고 여기는지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노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꽤나 중상, 뭐 적어도 중위 소득층이다라고 이제 여기는 중산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또 하노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산층 소득 수준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또 높았고요. 이제 계층으로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득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계층이 뭐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많은 하노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중산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제 국가에 대한 인식을 또 저희가 물어봤는데 이게 두 가지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자기 사회가 얼만큼 그 규범을 잘 지키는 규범에 의해서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사회에 대해서 질서가 잘 잡혀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첫 번째, 이게 베이징과 하노이가 이제 높게 나왔고, 뭐 다른 사회도 비교적 높아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라는 게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뭐 갈등이란 것은 사실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자기 사회가 그런 집단 간에 그룹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지 갈등을 겪고 있는지 이걸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노이가 꽤 높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저 이건 약간 의외의 결과였는데 서울이 물론 제일 높았지만 하노이도 꽤 우리 사회가 여러 많은 집단 간에 뭐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한 그 스페이스에 이제 두 차원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규범에 따라서 질서가 잡혀 있다라고 보는 측면, 사회의 질서에 대한 인식, 근데 또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 적절한 긴장과 갈등이 있다라는 사회에 대한 갈등 인식이 그 두 차원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5개의 도시가 거의 비슷한데 다 뭉쳐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 공간이니까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페이와 도쿄는 둘 다 낮은 거예요. 사회가 규범에 의해서 잘 질서정연하게 작동된다라는 인식도 낮고 갈등을 겪는다라는 인식도 낮아요. 사회가 질서정연하다는 인식은 높은데 갈등이 있다는 인식은 낮아요. 서울은 그 반대로 질서정연하지도 않은데 갈등 많다라고 인식해요. 근데 하노이는 질서정연하고 갈등도 있다라고. 저는 이게 대단히 건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왜 이렇게 하노이 사람들 모범적인지 이게 상당히 저는 이제 두 가지 인식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게 대단히 저는 좋은 측면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국가에 대한 인식도 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이제 동의하는 정도. 그러니까 국가가 문제 해결 역량이 있다라고 이제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본 거고요. 하노이와 베이징이 높게 나왔죠. 근데 또 하나는 근데 국가가 문제다. 정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부패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 인식이 또 있는 그것도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에 대한 인식도 두 차원을 동시에 우리가 한 평면에 놓고 보면 크게 4부류로 또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패턴이 똑같습니다. 앞에 것과. 도쿄와 타이페이 사람들은 둘 다 낮아요. 국가가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보지도 않고 국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도 않고 베이징 사람들은 국가가 문제는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서울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못하고 문제만 많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노이 사람들은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한다. 대단히 건강한 균형 잡힌 국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그냥 말씀을 또 드려봐야 그냥 반복인 것 같고요. 저의 결론은 하노이 사람들은 너무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공, 호치민에서도 이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긴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영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안승희 선생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저는 쉬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앞자리에 와 계시라고 했어요. 근데 쉬는 시간이 1분 있었습니다. 네. 발제문도 못 보시고 힘들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들으셨죠? 네. 우선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못 오신 우리 바로 옆에 계셔야 될 서지한 선생님께서 아주 길게 이제 또 토론문을 미리 보시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 토론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서지한 선생님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서 말했지만 서지한 선생님도 하노이 사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노이에서의 삶의 만족도도 높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 간의 교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저희 번역가로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면서 다문화 강사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노이 인근 지역, 본인 말로는 베트남의 평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이퐁 옆에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유학원을 이제 차리러 가신 분입니다. 네, 하노이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쭉 사례들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또 이런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현재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업과 직업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고 있는 서지한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멋지게 이제 두 국가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과 직업 시장의 연결 강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베트남이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죠.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됐으면이라는 바람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한국 간의 협력이 좀 확대돼서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제, 교육 그리고 사회적 협력을 강화한다면은 더 큰 발전이 가능할 거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은 다문화 국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국가가 들어와 있는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죠. 과거에는 중국 사람이 한국에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베트남이 단연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두 나라의 협력이 더 강화돼서 조금 더 발전에 이제 대한민국이 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우리 베트남 출신 또 안승희 선생님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승희 선생님도 한국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한국에서 원래 근로자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요. 앞에 책 가져오셨는데 아시아노브에서 책도 한 권 쓰셨고 2권 쓰셨나요? 책도 동화책과 함께 2권 쓰시고 또 다양한 다문화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승희 선생님의 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20여 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저는 그냥 20여 년 전에 제가 산업연수생으로 인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한국 경제적인 너무 많이 발전해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마치고 베트남에 귀국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한국인 남편과 만남 가정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두 자녀 아들 태어나고 지금 한국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녀들이 키우고 나서 저희 옆에 주위 한국인들이 아이들 그 양육 문제이나 아니면 그 교육 문제, 교육은 제가 따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노력해서 도대체 못하겠다. 제가 중간에서 포기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느끼던 점, 내가 그냥 내가 경제적으로 못 따라 했으면 내가 아이들 그냥 인성으로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집에서는 부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정한 행복은 어떤 건지 또 사람과 사람 관계는 어떤 건지 저는 그냥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 저희는 가족은 그 부자도 아니고 명예 있는 가족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제 삶은 항상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역시나 아직까지는 베트남 그 경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그냥 가족도 너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경제적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가족적으로는 만족해야 된다. 만족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한국인 남편과 그 가족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은 사는 문화 차이는 제가는 그냥 아직까지는 제가는 한국의 삶에는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예, 일반 소득자 사람 수준보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이제 소득은 조금 낮은 소득이지만 그래도 항상은 저희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는 베트남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가족도 소중하지만 내 가족도 소중하고 또 베트남 가족은 아무리 그 한번 외면해 보려고 해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어렵다 생각하면 저도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주 근처에 사는 사람 아니지만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지 않은 지역에는 호치민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하노이 한번 여행해봤지만 하노이보다 호치민보다 하노이 사람들이 좀 제가 느끼는 점은요 너무 평화롭다 그렇게 느끼는데 근데 왜 그렇게 평화롭지 그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 교수님 발표문 중에서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됐거든요. 자기는 소득도 높지 않지만 자기 삶에 만족스럽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게는 한국 부모님들이 낳아지는 그 교육열 아이들은 가르쳐 주고 베트남에서도 요즘도 자기 아이들 좀 나은 삶이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힘들더라도 어떻게라도 뭐 교육비 마련해서 이 아이들도 잘 교육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유학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는 한국에는 너무 좋은 이미지라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참다운 삶이 경제력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자신 만족. 제가 더 나아가 그냥 사회에서는 저희 자신 더 만족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해서 나는 더 봉사도 하며 나는 만족감도 찾도록 한번 저희 그냥 기쁨과 행복감을 찾도록 지금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자기 자신은 저희 인식하는 경제적인 불평등 속에서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으로 해도 유지하게 만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험적인 답안을 가지고 오셔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교수님? 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서지한 선생님도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호치민 인근에 사시는 안승희 선생님도 한국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연구 네, 결과와 또 두 분의 이야기 어떠실까요? 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 사실은 말씀 듣고 알았는데 이제 호치민 옆에 그러니까 프로빈스의 동나이 성에 계시는데 그러면 제 발표에 이제 있는 하노이 사람들의 여러 성향들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동나이에서 느끼셨던 남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좀 다르다고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아까 저는 말씀했는 것처럼 남쪽에서는요, 살기는 저희는 삶이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옆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너무 여유 있게 산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 또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는 스스로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인으로서 베트남에 가서 어떻게 여유 있게 사는데 자기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만족스러웠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호치민보다 하노이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자기는 항상 자기 나라는 자랑도 하고 항상 베트남은 많이 발전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준은 이렇게 낮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베트남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는 한국보다 아마 따라가고 있는데 한국 바로 밑에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낮은 줄 몰랐습니다. 그럼 또 이제 다문화 가정이시니까 사실은 한국하고 베트남이 문화적인 유사성이 높고 문화적 거리가 가까워서 뭐 여러 사업할 때도 이제 편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이 다문화 결혼도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직접 같이 살아보시니 어떠신지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느끼시는지 뭐 이런 거 좀 말씀. 교수님 질문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저는 왜냐면 이제 태어나고 베트남에서 살기보다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느끼는 점은 거의 안 느끼거든요. 예, 거의 느끼지 않고 어떤 때는 제가 헷갈릴 정도예요. 이거 베트남인가 한국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베트남 문화 얘기하는데 한국 문화 언제 이야기했는 줄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떤 때는요. 한국 문화 따라야 되는데 저는 헷갈리게 베트남 문화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여기 저희 느끼는 게는 가족 식구들이 우리 한국 식구들이 이런 거는 저는 느끼는 건데 조금 냉랭한 것 같아요. 그냥 베트남 가족 식구들 아직까지 저는 떠나간 지 거의 30년 정도 됐었지만 그래도 가족은 내가 섞어는 피라 아직까지 저희랑 연락도 해주고 또 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내 가족에는 조금 어떤 데는 남남처럼 남남처럼 살고 있구나 저는 가끔 하면서 또 너무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이 더 먹게 되면 내가 베트남에 가서 살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작년에 베트남에 여행했는데 제가 이거 너무 서비스 너무 좋은 게 그래서 저희 베트남 캐로닉 민자들이 저한테 와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는요 쓰레기 정리예요. 베트남에서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 버리면 그냥 한 봉지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분리하냐.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가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짐 이렇게 많이 끄고 갔는데 택시 기사가 좀 내려서 내 짐은 좀 실어줘야 되는데
그만 앉아 계시고 그래서 아저씨 잠깐 좀 도와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그래서 기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왜 한국에 와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냥 한국 문화는 기사님은 서비스 그런 거 그렇지 않다 우리 베트남처럼. 그래서 지금 충격하는 거는 저희는 그냥 두 개 저희 충격했었습니다. 아, 네. 방금 또 택시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다른 또 결혼 이주여서 베트남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식당, 요즘에 저희는 셀프가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도 최근엔 셀프 서비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왜 손님이 왔는데 주문 받으러 안 오고, 우리가 가서 주문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음식을 가져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은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또 저렴하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종업원들이 많은 서비스를 또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한 베트남 이주성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더 큰 돈을 내는데 왜 서비스를 못 받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네, 귀한 말씀 해주셔서 베트남에 대해서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좀 더 네, 깊이 있게 베트남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11월에 못 뵙고 12월에 뵈서 더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